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뭘.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 난 거 신고 계시길래요.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어.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심중현 씨입니다. 그의 부모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를 모시면 그게 사람 도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70이 되겠죠.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삶의 방향도 의미도 흐릿해졌습니다. 남은 길은 이제 길지 않은데 그 길조차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화장실조차 혼자 못 가는 부모. 30이 넘도록 철이 들지 않아 끊임없이 속을 썩이는 자식. 그 둘 사이에 낀 채 살아가는 인생. 찬란했던 젊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심중현은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는 나날. 어느 순간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책임도 의무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심 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만 잘 키우자는 생각에 둘째는 포기했습니다. 아내는 딸 하나쯤 있었으면 했지만 그땐 형편이 좋지 않아 생각이 그쳤습니다. 하나만 낳아 정성을 쏟아 키워보자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속을 썩이는 자식. 그때 차라리 둘째라도 낳을 걸 그랬나 싶다가도 이런 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진작 제명에 못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어릴 적부터 말을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대학을 안 가면 뭐 하냐고요? 일단 그냥 알바하고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보죠.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대학을 안 가면 되냐? 사람이 다 계획 세우고 사는 거야. 뭐 꼭 다들 그래요? 계획 없다고 인생 망하진 않잖아요. 그럼 직장은 어떻게 들어갈 건데? 꼭 직장 들어가야 해요? 편의점만 해도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심 씨는 당장이라도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심 씨가 듣기엔 대학에 떨어졌다고 이제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적은 중간쯤, 딱히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남들 다 가는 대학을 굳이 안 간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한다면 심 씨도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심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목표도 없다면 남들 하는 만큼은 살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하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 대학은 가야지. 졸업하고 나서 내 하고 싶은 거 해. 아버지 말 좀 들어. 심 씨의 아내도 말에 보탰습니다. 그저 아들이라면 뭐든 오냐오냐 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대로 대학도 안 가고 그러면 이도저도 안 돼. 엄마도 네가 뭘 하든 응원하지만 기본은 해야지. 아들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다간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걸. 아들이 원한다면 재수, 삼수,
아니 사수까지도 시킬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은 심씨는 그 선택이 과연 맞았을까? 점점 회의가 들었습니다. 정민이는 공부한다고 나가서는 술에 취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갔으니까 이해 좀 해줘. 얼마나 놀고 싶겠어. 아들을 재수학원에 보내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매달 허리가 휘었습니다. 집안 경제는 빠듯했고 심씨의 인내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작 아들 말대로 대학에 안 보내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켰다면 더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서 고생만 한 셈이었습니다. 아들은 더는 공부에 뜻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 안 할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대학 꼭 안 가도 돼. 대학 왜 안 가요? 붙었는데. 갈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던 아들은 결국 대학 생활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지방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처음 한 학기는 기숙사에서 지내더니 그 뒤로는 자취를 하겠다며 우겼습니다. 결국 방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심씨가 부담했습니다. 자식의 20대 전반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다 보니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쪽으로 줄줄 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라고 해. 도대체 공부를 하긴 하는 거야?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럴 시간에 생활비라도 벌어서 쓰라고 그래. 어떻게 다달이 그렇게 큰 돈을 붙여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런다고 애를 굶겨? 누가 굶기래. 군대도 다녀왔으면 이제 자기 앞가림은 해야 할 거 아냐.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다더냐? 천천히 하겠다더라. 지금 미니 그놈이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심씨 아내는 늘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저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니 뭐든 제 힘으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무조건 엄마만 찾았죠. 오늘 할머니 생신이야. 모시고 나가서 같이 의식할 거니까 어디 나가지 마. 거실 소파 위엔 아들이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잠시 집에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나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냥 집에 있을게요. 할머니 생신이라고 제가 가서 뭐 해요? 집에서 공부할게요. 공부할 책이나 들고 왔냐? 아내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모처럼 집에 왔는데 왜 그래? 한다는 애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하지도 않는 공부 핑계 대고 있잖아. 공부하려는 거잖아. 취업 준비 때문에. 공부하는 거니까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게 말이 되냐? 같이 잠깐 밥 먹고 오면 무슨 큰일 나냐? 아, 저 그냥 방학 때 다시 내려가 있을게요. 자취방에서 공부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짐을 싸기 시작하는 아들을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그래? 여기서 좀 있다가. 왜 굳이 지금 가려고 해? 심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부모가 직접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에게 매를 들 수도 없고 결국 나중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할 텐데 속만 끓일 뿐이었습니다. 가라고 해. 그리고 생활비도 보내지 마. 그러자 아내는 심씨를 흘겨보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로 자취방으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심씨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조용히 생신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이도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공부한다고 먼저 내려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고생하네. 고생은요. 이거 나중에 정민이한테 주거라. 혼자 객지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아이고, 무슨 용돈이요? 정민이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할 나이에요. 아니야, 받아서 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심씨의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심씨에게 건넸습니다. 심씨는 돈을 건네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8순이 넘은 어머니 얼굴을 보니 많은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정말 많이 늙으셨다 싶었습니다. 같은 생각이었는지 집에 돌아온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시고 살고 싶어? 심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정정하신데 뭘.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신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치. 형님도 계신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아내의 말에 심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모시는데 장남, 차남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모실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심씨 부부의 노후까지 준비하려면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정하신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자식의 도리를 잠시 미뤄두고 싶었습니다. 당신 걱정되는 건 알지만 나는 자신 없어. 알지? 알았어, 안 모실게. 심씨의 장모님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심씨 어머니만 모시고 살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은 졸업 전에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년을 백수로 지냈습니다. 학교도 졸업한 마당에 굳이 지방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고 결국 다시 심씨의 집으로 들어온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처음엔 취업이 힘든가 보다 싶어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그저 운 좋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심씨에게 그런 아들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만 하면 피해버렸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참다 못해 심씨가 한마디 하려 하면 아들은 곧장 나가버렸고 그렇게 집에 붙어 있는 날보다 밖에 나도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 독립할게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어느 날 아들이 독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생각하는 독립은 자기 발로 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지만 아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 집 좀 얻어주세요. 그 말에 심씨는 화를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더 취직 못할 것 같아요. 숨 막혀서 그래요. 그래, 방 얻어줄게. 대신 생활비는 너 스스로 벌어.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금세 구겨졌습니다. 역시나 생활비까지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싶었던 눈치였습니다. 얼마 안 되었지만 아들은 벌써 30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 생각은 없고 취업이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아들. 한심했지만 그게 심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심씨는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애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산다는 거잖아. 아내는 심씨를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라도 품에 끼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힘으로 살아보라고 해. 보증금만 대주고 방세는 자기가 벌어서 내야지. 이 나이에 부모한테 용돈 타쓰는 놈이 어디 있어? 얼굴도 멀쩡한데 취직이 좀 어려운 거지. 그걸 좀 기다려줘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평생 붙들고 가는 게 부모야? 말이 안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심씨 부부는 한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씨는 아내가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보냈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밥 잘 챙겨 먹고 쉬엄쉬엄 해. 전화를 끊은 아내가 돌아섰고 그 자리에 심씨가 서 있는 걸 보곤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거기 있어? 정민이랑 통화했어? 또 돈 보낸 거야? 아내는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그러면 어떡해? 제발 그러지 마. 다 큰 성인이잖아. 이제는 자기가 벌어야 할 거 아냐. 일을 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좀 너그럽게 생각해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다가 벌써 30이야. 당신은 자식을 바보로 만들 셈이야? 악착같이 좀 살게 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편하게 살면 좋지. 그래서 젊은 아들 편하게 살자고. 나는 등골이 휘어야 하냐고. 그 말에 아내도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씨에게 다시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끊기자 아들은 2달 만에 취직을 했습니다. 원하던 대기업에는 가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디입니까? 적어도 30 넘어서까지 백수로 살진 않게 되었으니 말이죠. 오늘 어머니 병원 가. 오전에 갔다가 출근할 거야. 알았어. 다녀와. 나도 오늘 언니네 식당 일 잠깐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 저녁에 봐. 심씨의 어머니는 최근 허리를 다쳐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 동행을 미뤘고 그 사이 심씨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아내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는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 잘 다녀왔냐?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게 되냐? 집사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너도 알잖냐? 하루도 못 나와. 하지만 심씨라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어머니를 모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심씨가 더 시간을 빼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식당을 하고 있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2달 동안 단 한 번도 모시고 가지 않은 건 너무한 처사였습니다. 네가 좀 고생해 줘라. 그래도 네가 우리보단 형편이 좀 낫지 않냐? 돈을 떠나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지 심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꾸만 형편이 낫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심씨가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큰형, 여동생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을 심씨에게 떠맡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나도 힘들어요. 부모 병원 문제로 형제와 다투는 상황도 어머니께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형님에게
그냥 떠넘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싫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아들의 결혼 소식에 심씨 부부는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사주고 싶었는데 형편껏 맞춰서 해줘야지 어쩌겠어. 우리도 뭐 집 있는 상태로 시작했나? 정민이는 그래도 전세로 시작하잖아. 둘이 벌면 금방 넓혀갈 수 있어. 결국 심씨는 아들 결혼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집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낸다면 적당한 전셋집을 마련해 신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좀 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형편 되잖아. 물론 심씨도 무리하면 더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부부의 노후가 위태로워질 게 뻔했습니다. 지금 다 퍼져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뭐 먹고 살아? 그런데 아들마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좀 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집도 대출도 없잖아요. 아들이 말한 건 심씨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을 팔아서 너 결혼시키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형편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무리해서 결혼을 해? 그렇게 다 털어서 너 결혼시키고 엄마 아빠 늙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정민아, 너 그걸 원하는 거야? 그 말에 아내도 아들도 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도 너한테 손 안 벌린다. 부양 안 해도 돼. 그거면 됐잖아.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만해. 그쪽에서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결혼을 어떻게 해? 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는 다시 심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여보, 그럼 한 5천만 원이라도 더 줘. 결혼인데 첫 시작인데 너무 그러지 마. 자식 사랑하는 마음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돈 조금 더 보태주는 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 안 해.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무작정 퍼주기만 하냐고. 우리도 우리 삶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이야. 그 뒤로도 아내는 끝까지 납득하지 못했고 끈질긴 다툼 끝에 결국 2천만 원을 더 보태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심씨는 머릿속에 열이 확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 뒷바라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의 무게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부모 부양이라는 더 크고 무거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렸다가 방금 왔다. 고생하셨네요. 내일은 제가 가볼게요. 그래. 오늘은 정신 맑으시더라. 요즘엔 좀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치매가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너도 고생이다. 심씨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지내다 보니 처음엔 치매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형제들이 인지했을 땐 이미 병이 꽤 진행된 뒤였습니다. 낮 시간엔 간병인을 두었고 형제들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직은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그 또한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심씨는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뭐요?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 난 거 신고 계시길래요.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마.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심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무너져 가는 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다른 병도 아닌 치매인지 세상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심씨의 아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름이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간병인 시간을 늘리고 형제들이 돌보는 시간도 늘렸지만 그마저도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도련님은 엄마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대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이제는 정말 기저귀 차야 하는데 요양원에 모셔야죠. 아무리 휴직을 해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니 모실 형편도 아니고 형님도 도련님만 오케이 하면 요양원 모신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퇴근길 심씨는 형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머니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고 배변 실수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심씨도 어느새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심씨는 결국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자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해도 함께 사는 아내 역시 고통받을 건 분명했습니다. 심씨는 부모이니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지만 시부모의 병수발을 며느리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형님이랑 의논해서 요양원 알아볼게. 좋은 데로 모시면 되지. 심씨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심씨는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잠든 어머니를 방에 두고 형님과 요양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냐. 알아요. 형수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곳이라고 하더라.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방 안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난 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안 간다. 나는 요양원 안 가. 그러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한 어머니를 보고 심씨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은 거기 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절대 못 가. 안 갈 거야.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체념에 가까웠던 분이 다리에 매달려 우는 모습은 너무도 낯설고 심씨의 가슴을 쥐어 짜는 듯 했습니다.
형님도 차마 그 모습을 못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님은 결국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저렇게까지 가기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억지로 보내냐?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게 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이네 집에 몇 달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우리 시우 좀 봐달라고 하잖아. 둘이 맞벌이 하려면 누가 애를 봐줘야지? 그렇게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들어가서 살기까지 해? 그러면 애를 매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당신 밥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지? 주말에 놀게. 그래, 알았어. 근데 대신에 어머님 모시고 오고 싶으면 모셔와. 내가 옆에서 병수발은 못 들어도 그래도 집에 모시고 오면 좀 더 들여다볼 순 있잖아. 새벽에도 혼자 안 계셔도 되고. 그 말에 심 씨는 아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속엔 분명한 배려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심 씨는 마음 한구석이 놓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주말엔 와서 같이 거들게. 그래, 고마워. 다음 주에 짐 싸서 갈 테니까. 그때 어머니 모시고 올게. 아내는 심 씨에게 서운해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전혀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심 씨는 어쩌면 아내가 자신의 부모를 진심으로 자기 부모처럼 여겨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심 씨의 욕심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이대로 오래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노력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뒤 심씨의 삶에서 여유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된 고생이라고 해서 덜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저 금방 나가볼 텐데. 간병인 곧 올 거예요. 네, 어머니, 숟가락 들고 어서 드세요. 기저귀 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점점 대화가 되지 않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건 벽인지 어머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도리는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은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퇴직할 나이는 어느덧 코앞이었고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직장인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곧 90. 어머니만큼 산다고 쳐도 심 씨는 앞으로 20년은 훨씬 넘게 살아야 했습니다. 벌어둔 돈만 까먹고 살다가는 80도 되기 전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엔 어머니 밥 챙기고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잠들고 나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집에 대출이 없고 적금도 꾸준히 부어왔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퇴직 후에도 비참하게 살진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저귀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날들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도 어딘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으로 온 한 통의 우편물이 심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은행에서 온 대출 안내서였습니다. 대출인 이름 옆에 익숙하면서도 믿기 힘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 씨의 주소,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확인해도 분명히 심 씨의 집으로 온 게 맞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심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심 씨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였던 터라 확인을 받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출이 왜 있어? 정민이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정민이가 왜? 뭐야, 코인이야? 주식이야? 그놈이 대체 뭘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크게 손해를 봤다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래서 2억을 대출받아? 그놈이 2억이 어디 있다고? 전세금 대출로 먼저 받고 뭐라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 성격에 이렇게 나올 거 뻔하니까 말을 못했어. 심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 한 건지. 월급은 뻔한데 상환은 시작도 안 됐는데 이제 집까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일을 지금에서야 알게 만든 게 바로 이 우편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왔다며 급히 다시 나갔습니다. 심 씨는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방에서 밥을 달라며 소리쳤습니다. 무언가 콱 마이너스하고 가슴속 어딘가가 막힌 듯 했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벗어 던졌지만 누군가 계속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어머니 밥을 차리고 씻기고 잠자리에 눕히는 것까지 마친 뒤에야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셔츠를 벗자 앙상하게 살이 빠진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심 씨는 거울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고 인생이 저물어 가는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어머니처럼 치매가 찾아오고 기저귀를 차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아직 많은데 그 길이 너무 버겁고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이 없었고 돌봐야 할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심 씨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심 씨는 형님과 함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또다시 안 가겠다며 우는 어머니를 보내며 심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하며 심 씨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마침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거 빚 갚으려면 이렇게 직장 다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퇴직하면 카페 차리신다면 지금 차려주시면 제가 운영해 볼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심 씨는 마음속에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심했지만 아들의 말이 그에게 필요한 답을 준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 거야. 그리고 정민이, 너는 차용증 쓰고 갚아. 네가 어떻게든 갚아야 해. 시간은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당신은 나랑 작은 집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정민이 집에서 살든지 알아서 결정해. 앞으로 정민이 깡통 차서 길거리에 나 앉든 말든 나는 관여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나 먹고 살 것만 생각할 거야. 심 씨는 다 내려놓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의무도 이만하면 충분히 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귀로한 채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심 씨의 아내는 동참하겠다며 함께 갈 생각이었고 그렇지 않다면 혼자라도 새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정민이 집에서 지낼게. 자식의 곁에 있어야지.
그렇게 심 씨는 아들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아내가 알아서 하기로 했고 집을 판 돈을 반으로 나누어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심 씨는 혼자 살 만한 작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아직 퇴직은 좀 남았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올 것이었고 홀몸으로도 충분히 80세, 90세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은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심 씨는 이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심중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책임과 의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는지 느껴지셨나요? 자식 뒷바라지, 부모 부양, 그리고 결국 나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심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심 씨의 결단이 통쾌하게 느껴지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심 씨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따뜻한 격려, 날카로운 통찰 모두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